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5월달은 연휴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이었고요. 2일 3일은 주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징검다리를 만약 쉰다면은 5월 5일까지 계속 연휴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지하철이 그렇게 크게 메이진 않았습니다. 연휴 좋죠. 그러나 요즘 합정동을 걸어오다 보면은 중국 관광객 없으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 아주 많이 듭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한국 관광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요. 홍대 앞이나 합정동에 와보면은 얼마나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오는지 실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 관광객으로 연맹하는 서비스 산업은 물론이거니와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서 아무리 경기부양책을 써도 살아나지 않는 소비, 이게 문제입니다. 그 바탕에는 아주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적인 금융 전문 기관에서는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3월에는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계부채가 위험한 나라 7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히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가계가 1년 동안 번 돈에 비해서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이른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내가 쓸 돈은 이 정도인데 내가 지금 빚이 얼마냐, 이걸 보면은 그 가계가 정상적인 가계냐 아니면 빚으로 지탱되는 가계냐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113%입니다. 자기가 버는 돈보다도 빚이 조금 더 많은 수준이 있죠. 지금 금융위기 위험 국가인 스페인의 경우에는 130%입니다. 즉 자기가 벌어들이는 1년에 벌어들여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보다도 빚이 30% 정도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163%를 넘었습니다. 금융위기 국가라는 스페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고요. 세계 컨설팅이라든지 금융연구 전문기관에서 한국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한국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세계 넘버 1이기 때문입니다. 외국 기관 들이대는 거 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굳이 그래서가 아니라 옥스퍼드대 영국 경제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한국은 성장 엔진은 멈추고 있는데 가계부채만 폭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채 규모도 아시아 최대 규모여서 가계부채 위험이 가장 심각한 나라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OECD 또한 한국은 가계가 빚을 갚느라 소비를 줄일 정도로 부채 악화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빚이 많아가지고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소비를 줄이면은 기업들 좋을 것 같습니까? 기업이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내 보십시오. 안 삽니다. 안 사요. 이럴 때는 있는 놈들이 좋습니다. 왜? 안 팔리니까 온갖 할인 행사 제가 보기에는 지랄 연병을 다 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싼 돈에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있는 사람은 좋습니다만은 그 나라 경제 자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굴러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한국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금융위원장이라는 작자도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런 인식에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계부채가 뭐 1,000조 원이 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을 붕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스템 리스크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초유노믹선지, 지랄노믹선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금리 인하로 경제가 돌아가게 하려는 경책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엉뚱하게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했다면서 오히려 가계부채의 급증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가계부채가 부담하는 이자가 낮아졌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질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뭐 그 말 자체가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든 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지금 미국발 이자 인상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은 미국보다도 훨씬 더 취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한국의 국채라든지 각종 금리 관련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돈이 일제히 빠져서 미국으로 달아납니다. 그걸 막으려면 한국 금리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안 올리면은 그야말로 외환위기 또다시 도래하는 겁니다. 이자가 올라가면은 폭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는 지금 세계의 경제 전문기관에서는 한국 가계부채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경제당국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오히려 더 건전해지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자뷰. 30년 전 일본 판박입니다. 1986년 일본에는 경제기획원에 해당하는 부서가 대장성이라고 합니다. 대장성. 대장성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대장성 장관, 대장상이라고 합니다. 된 미야자와 기이치라는 인간이 있는데요. 이 인간이 일본의 경제 불황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를 낮췄습니다. 이 인간들이 내세웠던 주장이 바로 낙수효과입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유층에 대해서 소득세를 인하하면은 그 돈이 흘러넘쳐서 결국은 서민들을 적시게 만든다. 이따위 이론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30년 후 한국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판박입니다.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데도 점점 더 나라 돈을 풀어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야자와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게 기준금리를 인하라고 압박합니다.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시 일본은행은 일본 경제를 불만 붙이면 활활 타오를 마른 숲에 비유하면서 금리 인하에 강력히 저항했지만 당시 바로 대장성 대개 일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파워 있는 부서입니다. 일본의 대장성 관료들, 즉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기획원 관료들이 일본을 세계 제2의 경제국가로 성장시킨 원동력이라 해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배운다는 심지어 얘기까지 있어서 일본 대장성 관료들 프라이드 아주 셉니다. 그 인간들의 압력에 밀려서 결국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빚을 지고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 급격히 늘어나면서 버블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똑같습니다. 지금 경제는 개판 5분 전인데 주식시장은 활활 불타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하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주식시장에 지금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돈 안 번 사람 없습니다. 자, 이게 꺼지는 순간이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위기를 경고해도 당시 미야자와를 비롯한 일본 경제 관료들은 일본 전체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에 비해서 전체 부채 규모는 미비하다라는 논리, 지금 우리나라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내세워서 저항하다가 결국은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은 20년, 30년의 초장기 불황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도 역시 제가 뭐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요즘 저희 경제에 관한 저희 박정훈 신도인데 KBS 박정훈 기자가 쓴 글을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제 식으로 소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문장 그대로 딱 읽어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도 뭐 상식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지만은 아주 생판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뭐 상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버블 경제의 붕괴에 우리 박종원 기자가 지시하는 버블 레이디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 여자 술집 접대부 출신입니다. 뭐 술집에서 접대한다 해가지고 꼭 뭐 비하할 필요는 없는데요. 뭐 직업 이름을 접대부 이외에 다른 말을 될 게 없어가지고 제가 술집 접대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 건설회사 사장의 정부가 되면서 고급 술집을 2개나 운영하는 사장 마담 언니로 변신을 했는데요. 이 여자가 우연히 국채 투자를 했다가 큰 돈을 법니다. 10억 엔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래서 이 여자 또 해가 딱 돌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주식 투자금이요,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은행에서 무려 3조 엔 정도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3조 엔. 야, 3조 엔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환율로 따져도 27조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한 여자가 은행 돈을 빌려서 3조 엔 가까이 정권 투자를 했던 겁니다. 정권 투자 방식도 골 때렸다고 그래요. 뭐 이상한 뭐 허수아비 같은 걸 갖다 놓고 거기에 빌어서 값이 딱 오는 주식 찍어가지고 투자를 했답니다. 그런 투자 방식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계속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버블 레이디 3조 원 가까이 투자했다가 결국은 버블이 붕괴하면서 수십조 원의 빚을 집니다. 그 빚 전부 은행이 다 감당해야 됐습니다. 물론 이 여자는 깜빵으로 갔습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은행장들도 다수 모가지가 날아갔습니다. 이건 뭐 매우 극적인 한 예에 불과한데요. 지금 쳐다보면 걱정 많이 됩니다. 예, 걱정 많이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소비가 위축되어서 기업들은 실적들이 형편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래도 수익을 올린 기업에서는 좀 임금을 올려가지고 민간 소비를 촉진시켜줘야 되는데 무려 영업이익을 25조 원 가까이 낸 삼성전자, 과거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냈던 영업이익에 비해서 25조 원이 많이 떨어진 거라고 임금 동결을 선언합니다. 삼성전자 10만 명 가까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임금이 1억 원 가깝습니다. 10만 명이 1억 원이면요 10조 원입니다. 이 임금 안 올려요. 10%만 올려도 1조 원의 말하자면 소비 지출이 증가를 합니다. 경영인들의 모임인 경총에서도 임금 인상 계속 1.6% 이하로 차지하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러니 가게가 숨을 쉴 틈이 있겠습니까? 원리금 상환 나누라고 점점 소비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런 사람들의 돈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갈 데가 없어요. 부동산 투자는 이미 부동산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점점 그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돈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아주 어마어마한 화랑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끝이 무엇일지 정말 걱정됩니다. 제발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경제당국도 좀 뭔가 이 자기의 판단이 어긋났을 때를 대비한 위기 대처 시나리오도 짜야 되는데 이 정권의 이 경제관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인지 참 걱정됩니다. 뭐 이런 걱정 하나만 하는 걱정인데요. 참 이 정권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예, 그저 어떤 그 중화일보 기자가 그랬죠. 지금은 현찰 꾹 움켜쥐고 있을 때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정말 그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현준 PD.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네. 자, 여야가요, 천천히 더 내고, 천천히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 여기 합의를 했습니다. 이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죠. 이 기여율을요, 지금의 7%에서 향후 5년 동안 9% 선까지 한 2%포인트 정도 조금씩 올리고요. 퇴직 후에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요건 현재 1.9%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1.7%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받았던 공무원, 평균으로요, 300만 원 정도 받았던 공무원이 30년을 근속했을 경우에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월 6만 원, 지금보다 더 내야 된답니다. 그리고 연금은 월 18만 원 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경향신문 사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이라는 제목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 개혁이 아니라 현재 틀을 유지한 채 수치만 조정하는 이 모수 개혁으로 흐르면서 애초에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입니다. 근본적인 그런 대안을 찾는 게 아니고 숫자 몇 개 바꿔가지고 이렇게 얼마 정도 아낄 수 있게 만든 거라는 것이죠. 기여율 등의 조정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라는 목표에 비춰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의 적자 운용을 막고 세금 보전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기여율은 10%, 지급률은 1.65%가 돼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야는요, 이번 개혁을 통해 330조 원 정도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70년간 이 정도 줄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매년 2조 원을 세금에서 대주는 비정상적인 연금 운용 현실을 당장 정상화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나마요,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 조치도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시행하겠다는 것이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 공무원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보면 반쪽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올 법합니다. 하위직이 고위직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소득 재분배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이 눈에 띄는 내용도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에 묻히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도 의미가 큽니다. 그렇지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어서 빛이 바래죠. 여기에는 많은 시간을 두고 국민적 토론과 협상을 통해 도출해야 할 공무원연금 개혁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졸속 추진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경향은 지적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기여율 인상 및 지급률 인하의 폭과 시기 문제는 연금의 수지 개선이나 재정 절감 차원에서만 조정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보험료를 얼마나 더 많이 걷고 연금을 얼마나 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답은 없는 셈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이제 막 첫 발을 뗐을 뿐임을 잊지 말고 계속 더 손봐 나가자, 이렇게 경향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언론사에서 늘 할 수 있는 지적이 있죠. 공무원 연금 개혁은 실제 이제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과거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이제 비롯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누가 공무원 하려고 그랬습니까? 일반 기업체에 들어가면은 공무원들보다도 훨씬 심지어는 서너 배, 금융기관이나 이런 정권회사 같은 데 들어가면은 대여섯 배 이상 월급을 받는데 누가 공무원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는 결국은 급여적인 혜택 이외에 다른 혜택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라든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저희 선친께서도 교육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나 잘 알죠. 자, 그렇게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퇴직연금도 일반 국민연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보상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회가 점점
사회 구조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이른바 발전하면서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이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 전혀 손색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급 공무원 시험 보는데도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이지. 일단 가면은 절대 철밥통 안 쫓겨나요. 지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뭐 범죄의 혐의로 어떻게 뭐 뇌물을 먹고 깜빵 가지 않는 이상은 안 쫓겨납니다. 그리고 급여 수준도 양극화가 진전되다 보니까 대기업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수준이지만은 그 아래쪽에 있는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심지어는 더 좋은 지경에 중견기업 수준 정도로 그렇죠.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은 옛날 그대로니까 이거 손봐야 될 건 확실한 이야기예요.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총리실 출입했을 때 그 기사 한번 써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 공무원 연금 계획을 위해서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대폭 줄인다 해가지고 기사 한번 썼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공무원들이 100만 공무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가족까지 합치면 몇백만 명이에요. 회사로 전화를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뭐 총리실에 막 항의해 가고 하니까 총리실에서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라는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그 정도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예를 봐도요. 이렇게 민감한 문제는 강한 정권이 결국은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정권, 보수 정권이 강한 정권이에요. 보십시오. 개파 노본전을 하는데도 재보궐선거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아주 강한 정권이죠. 아니 미국에서도 공화당 정권 때 계획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항상 불완전해요. 왜냐하면은 하도 경제가 개판 5분으로 흘러가니까 계획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의 수준은 결국은 1%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공화당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적당히 마사지 해가지고 계획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완전한 계획을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게 그다음에 진보적인 정권, 즉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보완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바마가 계획하겠다고 나선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미국에서도 민주당 정권이 계획한 적이 없어요. 뭐 온갖 계획 조치들은 전부 공화당 정권 때 이루어집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요. 한국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 계획과 같이 100만 공무원의 반발이 이건 뭘 하더라도 반발이 예상됩니다. 왜? 정부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부 뜻대로 했다가는 진짜 100만 공무원이 등 돌리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일정하게 양보를 해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했다면은 다음 선거에서 완전 독박 서는 거거든. 그래서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이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야당도 자기들이 하려고 만약에 정권 잡아서 하려고 그러면은 뭐 보수 신문들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과거 유시민 장관이 국민연금 계획하려고 했다가 한나라당이 그때 결사 반대해가지고 결국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보 정권은 우리 사회에서는 약한 정권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은 일정하게 양보를 해주면은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은 경향신문이 얘기했듯이 불완전한 계획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불완전한 계획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결사 반대하면 결국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공무원들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큰 틀에서 국가 경제를 좀먹는 사실 좀먹는 거거든. 그게 공무원 연금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계속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매년 세금에서 2조 원 지금 보태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돈이 모자라가지고. 예. 2조 원, 10년이면 20조 원입니다. 이자까지 따지면요. 한 30조 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반대하면은 뭐 가장 편한 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일정하게 양보를 해서 여야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타협이라는 것은 늘 그 옆에서 그 잔소리꾼들에게 보기에는 언론이라는 게 잔소리꾼인 겁니다. 잔소리꾼들이 보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설이 나오는 건데 저는 이 정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 정권에서 고치면 돼요. 조금씩. 지금 뭐. 이 정도가 맥시멈이다. 그렇죠. 이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못하는 거죠. 새누리당이 왜 양보를 했겠습니까? 양보를 하는 이유는 자기들 독박 쓰기 싫기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어떻게든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거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쟤들이 낼 수 있는 베스트를 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장 찍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찬성할 리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전국론은 계획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
그게 이제 전공로도 그렇게 무지막지한 단체는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연착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보다 훨씬 더 완화된 조치를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됐는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무원 연금은 그 기본부터 잘못됐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변할이라는 걸 아무 생각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아니, 미디어 협동조 국민TV는 처음에 뭐 투자 많냐고 할 때 지금쯤이면 조합은 5만 명 되리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5만 명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초기 판단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리면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 국민TV도 내부 뭐 구조조정은 아니지만은 뭐 이제 일단 사표내고 나간 사람들 더 이상 뽑지 않고 있는 사람 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서 사실상은 구조조정 효과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 망하고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사람을 조금 더 뽑아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공무원 연금 문제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고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와대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반발하는 건 저 부분이죠. 이게 이제 야당이 양보한 거는 예. 결국은 이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이제 끌어내렸으니까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끌어올리자. 이게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데요. 소득 대체율을 한 10% 올리자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소득 대체율을 그만큼 끌어올리려면은 결국은 국민연금에서 나가는 돈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공무원연금 계획을 왜 했느냐. 거기서 남는 돈을 여기다 때려붓는 거라면은 이런 반발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방식으로 하면은 뭐 세상에 안 될 게 없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반발에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시점에서 야당으로서도 공무원연금 계획을 한다면은 그 명분은 결국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올린다. 즉 국민연금 쏟아붓는 사람들이 쏟아붓는 돈에 비해서는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국민연금을 냈던 그 시절의 평균 임금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돈을 받거든요. 이걸 조금 더 끌어올려 준 겁니다. 이거는 새누리당이 왜 오케이를 했겠어요. 그거 안 해주면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계약 자체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만큼 얻는 대신에 이만큼 내준 거거든요. 뭐 정부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건데 반발해본들 지들이 뭐 어떡할 겁니까? 입법부에서 만들지 지들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월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월권 같은 소리하고 할 건데 그따위 얘기 자체가 월권인 겁니다. 아니 공무원연금 계획은 입법사항입니다. 예.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은 입법부에서 법을 바꾸는 게 월권이라면 님이 그 행정부에서 행정하는 것도 월권이지 짜시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어느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네. 그쪽의 말을 뭐 한번 그쪽으로 한번 서가지고 그러니까 입법 사항이기 이전에 국가적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특히 김무성으로 상징되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야당하고 아주 분위기 좋게 웃으면서 이 합의안에 사인을 했다는 게 알려지니까 더 좀 열이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정치적인 맥락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원안이 맞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거를 정치적으로 소화하기에는 새누리당이 너무 부담이 됐던 거죠. 그대로 소화를 해서 밀어붙이고 그럼 야당 빼고 뭐 법 통과시키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그로 인한 그 부담은 전부 새누리당이 져야 됩니다. 다음 선거 때부터 당장 1년도 안 남았죠. 1년도 안 남았죠. 예. 뭐 공무원들이 위반하면 부정선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말대나. 부정선거 어려울 겁니다. 네. 지금도 위반한 공무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하고 새누리당, 그러니까 당청 간에 아주 굉장히 미묘한 기류가 발견이 된다. 사실상 이제 갈라치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선거 시즌 앞두고 중요 선거 시즌 앞두고 뭐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 아무튼 공무원 연금 안 개정을 하긴 합니다. 뭐 당청이 싸우면은 네. 청와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입법하는 거니까 그 무시만 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청와대 갖고 있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검찰입니다. 니들 깨끗해 이 새끼들아? 설마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명박 때 남경필이 이런 애들까지 다 조사한 거 아니에요. 예, 사찰하고. 예, 그러긴 했죠. 제가 설마라고 했던 거는 설마 했던 일이 워낙 잘 벌어지는 나라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해봤는데 아니 뭐 이 나라는 온갖 설마들이 다 현실화되는 나라입니다.
예. 6일날 내일 모레 본회의에 통과시키기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이에 그 처리를 막으려고 청와대는 나름대로 애를 써볼 수 있겠지만은 이상이 보시기에는 그런 거 뭐 그렇게 아니, 못하겠다. 그건 이제 만약에 뭉개 뿌리면은 예. 이제 김무성이는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얼굴이 다 똥이 되는 것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르지 또 뭐 야, 너 깨끗해? 주어 없습니다. 네, 너 깨끗해. 자, 다음 토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세월호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난 1에서 2일 주말 사이였죠. 서울 시내에서 집회 참가자들하고 경찰 사이에 충돌이 또 벌어졌습니다. 경찰은요, 청와대로 향하려는 시위 행렬을 차벽으로 막아 세우고 포위한 뒤에 살수차를 동원해서 최루액 섞은 물대포를 쏘아댔습니다. 이건 정말 좀 안 쏘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 그 서울경찰청장 강머식인가 하는 그 강신명. 인간이 왜 걔를 갖다가 경찰청장에다 저기 임명을 해놨겠습니까? 걔 뭐 이게 빠른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충성하기 위해서 청와대 가가지고 우리 박근혜 마마를 갖다가 경동시키는 경동 놀라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원래 한단 말인데 그런 일은 절대로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청와대 가는 거는 뭐 무조건 결사 막자 해가지고 뭐 치료 캡사이신이고 뭐 온갖 걸 다 쏴대는 거지. 국민이 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강머시기한테는 박근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 시민들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직접 겨냥했다고 하죠. 직접 겨냥한 최루액 물대포로 여러 사람이 실신하고 구토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이거 맞아봤는데 죽겠더만. 예. 내가 저 한진 그 버스 저 희망버스 때 가가지고 예. 그때 바로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그 우리의 위대하신 정동영 각하입니다. 정동영, 이정희, 또 최민희 의원도 거기 있었어. 예,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우산을 들고 갔어요. 그 우산을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아, 비도 오는데 왜 우산입니까? 하여튼 없으면 그 큰일 납니다. 갖고 오셔야 해가지고 우산을 갖고 왔거든요. 살수차 갈 때 우산을 쫙 펴니까 되더라고. 근데 직격을 맞으니까 우산이 부서져 버려. 아, 이거 물대포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무기입니다, 그냥. 아, 물론 이제 좋은 우산이었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그 비닐 우산 뭐 3,000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있었거든요. 순식간에 그냥 찌그러지더니 물이 확 비산되면서 제 얼굴에 그냥 떡칠을 하는데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한 10초 정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캡사이신. 예. 네.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그 2리터짜리 물병을 가지고 머리에 끼얹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 뭐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못하고 팍 잡아채가지고 얼굴에다가 발칵발칵 부어가지고 간신히 눈 떴어. 아, 야, 장난 아니죠. 진짜 대단하더라고. 예. 와, 진짜. 야, 그걸 갖다 이 새끼들이 진짜 사람에다 직격을 하냐, 그 인간들도. 물대포만 쏘는 것도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네. 예. 내가 진짜 맞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 아이고, 이 늙은 놈 완전히 잘못 허리 맞으면 허리 부러지겠다 싶더라고. 이 국제 엠네스티의 긴급 논평대로요. 공공의 안전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은 평화로웠던 시위대를 상대로 최루액까지 섞은 물대포를 쏘아가면서 해산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사용을 중단해야 마땅하다는 이 당연한 소리를 계속 해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겨레 사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최루액과 차벽으로 대화 거부한 불통정부입니다. 요즘 들어서 경찰의 진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캡사이신 물대포가 뿌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물대포에다가 아예 그 대포를 쏘는 그 물에다가 섞어서 쏘는 거죠. 이건 처음이라는 겁니다. 집회장을 수십 대의 경찰차로 둘러싸고 가로막는 차벽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차벽을 흔드는 따위 과한 행동이 일부 있었다고 해도 애초 대치와 충돌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서 촉발되고 격화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팩트죠. 정부는 왜 이런 충돌이 벌어지는지 돌아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이 청와대로 향한 것은 세월호 일주기에 남미 순방을 떠났다가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직접 요구하고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참사의 책임자일 수 있는 정부가 정부 자신에 대한 조사를 관장하고 정부가 정한 것까지만 조사하도록 한 정부 시행령으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유족들의 요구도 아니고 절규입니다. 예, 유족들의 절규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을 그대로 짚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해양수산부가 만들었다는 그 시행령대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참사의 책임자, 참사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일지도 모르는 그 정부, 네. 해양수산부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조사를 관장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안 되니까 뭐 무슨 이름 무슨 실장으로 행정실장으로 바꿨던데 다 똑같 뭐 이름을 바꾸면 뭐 합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정부가 정한 것까지만 조사하도록 그렇죠. 해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조사를 할 대상, 어떤 건을 조사한다고 올렸을 때 네. 요거를 승인하는 권한도 정부 쪽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뭔가 특별조사위원회를 했는데 그 도둑놈한테 말하자면은 그 관할권을 준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어지간하면은 아니 세월호 유족들이 왜 이러겠습니까? 진짜 해도 너무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국민들이 이런 데 대해서 외면하면은 나중에 자기들 자녀들이 이런 똑같은 꼴을 당했을 때 진짜 어디 가서 호소도 못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한테 뭐 누가 쳐다봤을 때 뭐 난 유태인이 아니라서 안 쳐다봤다. 뭐 나는 공산당이 아니라서 안 쳐다봤다. 나중에 나한테 나를 때려잡으러 왔을 때는 아무도 나 안 쳐다보더라라는 유명한 뭐 독일 시인 헬른가 멜른가 니멜른가 하는 인간의 이야기도 있는데 진짜 그런 겁니다. 예. 예. 이 대화 대신에요. 네. 진압 일변도로 가니까 시위가 이어지고 충돌이 격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억압한다고 해서 진실을 향한 의문이 잠재워질 리 만무합니다. 더 증폭되겠죠. 네. 대통령과 정부는 유족들의 호소에 귀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 국무회의에 시행령을 상정하겠다는 방침부터 거두는 게 옳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실시간으로. 아니 뭐 재보궐선거에서도 이겼는데 네.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한다라고 또 착각을 하고 밀어붙일 거예요.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이러면 영감탱이들이 나라 말아먹는 거야. 아유, 근데 그 사람한테 직접 그거를 쏩니까, 진짜로. 예? 아니, 청와대 근처에서 뭐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법으로는 그게 뭐 위법이라고 하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거기 가서 이분들이, 유가족분들이, 거기 가서 대통령을 면대면 하기를, 바로 가서, 그 앞에 그냥 면대면하고 대화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앞에 가서 그 상징적으로 뜻을 전하고 싶은 그 바람이라도 있는 건데. 참여정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럴 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장 민정수석이나 시민사회 수석을 보내가지고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대표자들하고 면담을 할 겁니다. 당신들 원하는 게 뭐냐? 근데 이게 길거리에서 대통령 만나고자 한다고 해서 대통령 만나준다면은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몰려가지고 만나달라고 할 거니까 뭐 면담은 안 되지만은 대표자들 뽑아준다면은 우선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보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내서 일정한 시간에 면대를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결했을 겁니다. 이게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게 국민을 무시하지 않는 정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자식들 우리가 뭔가 지랄을 해도 영감탱이들이 나와가지고 투표율 한 70% 80% 해가지고 젊은 놈들 20% 30% 확 눌러가지고 우리를 갖다 다 지지해 주니까, 존중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 야, 쏴! 그런 겁니다. 원리가. 뭐하러 만나줘요? 안 만나주지. 그게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기면서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겁니다.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유가족들의 외침에 캡사이신 섞인 물대포를 쏜다는 것은 세월호 사태 또 그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 자체에다 대고서는 무기를 살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식을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 박근혜를 지지하는 영감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이 자식들 8억 원이나 준다면서 왜 지랄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잖아. 해수부에서 하면 어때? 그런다고 해서 진상이 안 밝혀지나?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결국은 박근혜 정권에는 힘인 거고, 그거 믿고, 봐라, 니들이 지랄하지만은 선거해봐. 우리 다 이겨. 이게 요런 진압의 어떤 요 성과, 이 경찰 입장에서는 성과, 작전 성공 뭐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경찰 입장에서 진압의 성과라는 게 대통령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고가 될까요? 대통령님, 이 과정에서 캡사이신을 좀 섞어갖고 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실신하고.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까? 얘기는 안 하겠죠. 국정원에서 이런 얘기는 하겠지. 서울경찰청장이 각하에 대해서 불타는 충성심으로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진압하여 청와대를 점거하려는 시도를 조기에 좌절시켰습니다. 이에 상장을 수여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는 보고하겠지. 아니면은 클리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퉁치고 보고할 수도 있겠죠. 클리어라는 게 예. 원래 군대 용어에서는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클리어 하면은 싹 죽였어. 다음으로 넘어가. 아이고. 어떻게 보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이 방식이 그러니까 캡사이신 들어간 물대포까지 쏴가면서 그렇게까지 진압을 해서 해산을 시키고 정리를 했다면 그 보고를 했다면 대통령이 그에 대한 일단 반응을 보였겠죠.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은 캡사이신 섞인 물대포가 대통령의 의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뭐 대통령 의지지. 무슨 아니 그러면 강신명인가 이러면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서울경찰청장이 아니 그러면 대통령의 허락도 안 받고 청와대의 허락. 예. 뭐 대통령이 직접 쏴라고 하진 않겠지만은 네, 사실상 청와대 점거를 막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용해서라도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결국은 뭐 총을 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결국은 저기 캡사이신 섞인 물대포를 쏘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예전에 한창 학생운동 많이 벌어지던 그런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이게 많이 동원이 됐습니까? 그때 물대포는 없었어요. 그때는 체류탄이었지. 그 지랄탄 진짜 지랄 맞았습니다. 완전히 탱크 같은 게 밤에 보면은 또 불꽃까지 보여요. 빡 할 때 불꽃이 막 반짝반짝 빛납니다. 장갑차 같은 거요? 예. 휙 날아와가지고 체류탄이 이게 바닥에 떨어지면은 이 갈짓자로 막 움직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지랄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지랄탄. 이게 아주 지랄 맞아요. 그러면은 탄 하나 쐈는데 그냥 떨어지면은 불발탄도 많았습니다만은 그 주범만 하고 많은데 이거는 막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방에 그냥 연기를 뿜는 거야. 아, 진짜 잔인한 거구나, 그거. 그거 잘못 맞아가지고 이한열 군이 죽었던 겁니다. 예. 그게 그 지랄탄이라고 하는 소위.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체류탄은 쏠 때 이게 수칙이 공중 45도인가 얼마를 높이 해가지고 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왜냐하면 체류탄이라는 게 바로 사람을 겨냥해서 쏘면은 터지기 전에 날아갈 때는 거의 빠른 총알만큼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이 맞으면 대가리 뽀개지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45도인가 몇 도인가 있어요. 의경단 물어보면 아는데 각도로 돼 있는데 이게 막 치열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 겨냥해서 쏘다가 이한열 군 죽은 거 아닙니까? 물대표 누구 하나 진짜 머리 하나 직격 맞아가지고 진짜 큰일 나지. 이러다가 이지랄 하다가는 내가 한번 맞아보니까 진짜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 그것도 우산을 뽀개고 온 그야말로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직격 가서 날아오다가 우산을 다 뽀개버리니까 약간 옆으로 서치고 지나가요. 이게 얼굴을 한쪽을 서치고 지나갔는데 막 어제 얼굴이 빨개지고 그냥 아이고 난리가 났어. 근데 걱정 많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 인간들한테는 국민이 아닌 거야. 박근혜 국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지랄 하는 거지. 참. 예전에 쇠고기 지금도 일각에서 그런 상황까지 빚어졌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에 광우병 촛불 집회 때는 그 차벽이 어마어마했지 않았습니까? 차벽위원으로 판결을 났는데도 이지랄하고 있어. 이 자식들은 위원인데도 계속 하는 놈들을 어떻게 족쳐야 돼 이거. 그러게 말입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두렵지 않은 겁니까? 경찰은. 다 같은 편이라 이건가? 이런 나쁜 새끼들. 근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별 하도 쌓아놓으니까 정말 그때는 광범하게 차벽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차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시위 참가자가. 차 버스 위에 있는데 쏩니다. 물대포를. 떨어지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밀리거든요. 사람 그냥. 밀리죠. 금방 직격하면은 쫙 밀려가지고 떨어집니다. 되지든 말든 상관없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 상황까지 또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못 봤으니까. 근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그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요 오피니언 비평을 토픽 한 가지 더 다루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서영석 타임즈를요. 네. 자, 경제 얘기 오프닝에서도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들었는데 경제 이야기 조금 더 해봐야겠습니다. 뭐가 내 얘기는 아닙니다. 예. KBS 박정훈 기자 얘기입니다. 예. 소화한 사람 얘기죠, 뭐. 네. 자, 경제 지표들이 온통 빨간불입니다. 특히 반세기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이요. 예, 감소 추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는 어렵게 회복한 수출 성장세가 자칫 올해 다시 꺾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4월 수출액이 462억 1,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굉장히 크네요. 8.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3년 2월 이후 하락폭이 가장 큰 겁니다. 앞서 1월 0.9, 2월 3.3, 3월은 4.3 이렇게 줄어든 데 이어서 지난달까지 연속 4개월 하락한 것이기도 합니다. 4월 수입액은 377억 3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7.8%나 줄어들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7달째 감소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사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출 성장세마저 꺾이면 경제 회복 답 없다. 경제 성장의 양대 축이죠. 수출과 소비가 동시에 부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 것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국내 경기가 이미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빠져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가 잦은 경기 부양책을 쓰고요. 금리 인하를 해도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만 출렁거릴 뿐 실물 경기 회복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 부양카드를 꺼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금리 추가 인하에 난색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죠.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고 수출과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수출 영토를 확대하는 일을 기업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도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단기적인 수출 활성화 대책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이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작업도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내수 진작도 수출을 통한 경기 회복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수출은 여전히 우리의 주 성장 엔진입니다. 이 엔진을 다시 덮이는 일이 당장 무엇보다 급한 일이라고 한국일보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 몰랐는데 수출이 이런 지경이었군요. 예. 아니 환율 때문에 그래. 환율 때문에. 환율이 엔진 약세 때문에 예. 일본에는 뭐 수출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렇죠. 이런 지경인데 뭐 안 그래도 일본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탁월하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예. 일부 부분적으로는 강세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부분적 강세도 웃기는 거예요. 우리 경제 잘 되면 일본만 득봅니다. 왜냐하면 주요 부품들을 일본에서 많이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예. 휴대폰만 하더라도 그 휴대폰 부품을 수입하는 게 만드는 회사가 교세라라고 있어요. 교세라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게 일본 쿄가 교토의 쿄에서 나온 거고요. 세라는 세라믹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토 세라믹의 준말이라고 보면 야구장도 있죠. 교세라 동구장. 네. 예. 그 교세라가 말하자면 이제 휴대폰 부품 뭐 휴대폰 부품뿐만이 아니라 뭐 그런 중원형 반도체로서는 세계적인 회사예요. 만드는 회사인데 한때 그 한국 지사장이 제 대학 후배라서 그 양반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 그 삼성 휴대폰 하나 팔면은 30%는 우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 그때가 벌써 7, 8년 전이니까. 그래도 핵심 부품들 중에서 주문형 반도체 핵심적인 부품들은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합니다.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 때문에 부품값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본에다 내다 팔려면은 거기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출이 약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 당국에서는 왜 엔화 약세가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 달러와도 사실은 이제 일종 약세 국면에 지금 있습니다. 달러가 우리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런 데서는 어떤 식으로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은 할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부동산 값을 올려가지고 잘 되고 있다 이지랄 병을 치고 있는 판이니까 한마디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권이죠. 무슨 경제를 잘하기는 개뿔이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역대 최악의 정권이에요. 오로지 영감탱이들의 박정희 향수 로 지탱되는 정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 그 인간들이 투표율이 높아가지고 선거 때마다 이기는 건 뭐 방법이 없는 건데 참 인간들도 잘 생각하세요 진짜. 아이고. 근데 좀 뭐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진 않지만은 좀 보도의 맥락을 보자면은 부동산이 그래도 들썩이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게 허수이든 허황된 것이든 위험한 것이든 어쨌든 들썩이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시지만은 증시, 예, 주식시장 화랑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그나마 조금 그래도 그래도 거기 돈이 돌면은 또 시중에 많이 풀리겠죠. 근데 증시가 화랑인 거 가지고도 은근히 조금 생색을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금리 낮추면은 증시 화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증시는 이게 실물에 영향이 있긴 있습니까? 실물 영향을 많이 받죠. 이게 이 거품이 터질 때 증시는 폭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예 이제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유입되는 돈이 많으니까 그 주식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재 가치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수요 공급의 부칙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의 그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사기 때는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증권시장이라는 건 아무리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손 치더라도 기업의 내재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면은 방법이 없는 거거든. 이게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마구 사가지고 이게 되는데 한번 딱 꺼져가지고 이제 기업들의 실제 내재 가치가 개판이라는 게 알아서 이게 돈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외국인부터 제일 먼저 뺍니다. 아하.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서도 이게 아닌가비요? 해가지고 정권시장에서 돈을 빼버리면은 슈퍼 폭락, 대폭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 경제가 붕괴되는 날입니다. 그 날이. 이게 수출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 날이 점점 당겨지고 있다는 일종의 신호라고 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내수, 뭐 어떤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출과 내수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출 의존성이 특히 크죠. 또. 아니 이제 그 비중 많이 작아졌어요. 옛날에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지무지하게 컸는데 요즘은 별로 뭐 수출 늘어난다고 해서 일자리 안 늘어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이 몇백조 원이 되고 계속 성장을 하는데도 고용이 전혀 안 늘어나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외에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외에서 현대차가 미국 알라바마 주에서 뭘 해가지고 뭐 상까지 받았다고 그러잖아. 물론 미국은 이제 임금이 높긴 합니다만은 또 거기에는 임금을 높여줘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차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다 옮겨가는 물류 비용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여하튼 미국은 그렇다 손치고 대부분 해외 생산에서 고용을 하는 이유는 인도라든지 중국에 임금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수출이 이미 고용 유발 효과로 오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영향은 많이 주죠. 왜냐하면 수출 기업이 이제 대기업이 잘 되면은 뭐 낙수 효과는 아니지만은 어차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자체 생산보다는 오로지 그냥 대기업의 종속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수출 잘 되면은 대기업이 잘 되고 대기업이 잘 되면은 그 하청 기업들도 어느 정도 잘 되는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건데 이제 그것마저도 붕괴되고 있는 거죠. 내수 주고 수출 주고 나라 망하는 거 시간 문제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걸 참 바꾸려면은 결국 방법은 이 정권이 지금 정책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아까 경기부양책 얘기를 했는데요. 경기부양책에 대한 연구들도 이렇습니다.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자를 하면은 그 재정이 기업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은 그 돈을 또 일부 자기 떼먹는다는 게 뭐 횡령한다는 게 아니라 사내용으로 쌓아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밑으로 흘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재정을 경기부양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100을 투자하면은 실제 국민들한테 가는 건 10도 안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식의 경기부양은 일본이 30년 전에 해가지고 크게 망했잖아. 지금은 결국은 직접 돈을 쥐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바로 복지예요. 직접 돈을 쥐어주게 되면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 돈이 갈 수가 있어요.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기업을 한번 걸르게 되면은 그 돈마저 대부분 90%는 있는 놈한테 다 가버리지만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직접 쥐어주면은 결국은 소비를 진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1달러 뭐 올렸더니 그 뭐 800억 뭐 불인가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려면은 재정이 풍부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풍부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돈 없어가지고 있는 복지도 줄이는 판 아니에요. 세금을 결국 올려야 됩니다. 남은 방법은 증세밖에 없다. 정세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것도 이명박 정권이 부당하게 내렸던 세금을 환원시키는 것부터 출발하면 돼요. 제자리로 돌리는 거라도. 그렇죠. 더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법인세 쉽게 얘기해서 좀 더 인상하고 법인세 인상하면은 기업들 다 준다고 그러는데 법인세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적자를 보는 기업은 법인세를 안 내요. 법인이 내는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지 적자를 내는데 어떻게 세금을 물립니까? 그러니까 적자 보는 기업들한테 법인세를 올리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나중에 이제 이득이 났을 때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법인세 원안으로 이게 노무현 정권 때로 돌리면은 매년 10조 원 이상의 정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감세했던 거, 그 지금 종합부동산세 폐지해가지고 거의 매년 10조 원 이상의 그 돈이 부자들한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환원시키도 연간 20조 원 정도 정세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국민들은 0.01%도 안 돼요. 이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슈퍼 부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보십시오. 뭐 이명박 정권 때 무슨 장관 했던 이런 인간들이 아이고 난 1,100몇백만 원 내다가 이제 20만 원도 안 내 하지 않습니까? 아이 장관한 인간들 재산 신고하는 거 보십시오. 수십억 원 됩니다. 거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부자 정세, 법인세 환원 이 일을 이 정권이 해내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그리고 이제 좀 뭐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예 반대 지형에서 이렇게 좀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뭐 도모하고 싶어도 예 못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임박해 올수록 할 수 있는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는 갈수록 줄어들겠고요. 아니 선거가 다가오면 오히려 새누리당은 해야지. 아니 어차피 부자들한테 세금 올리고 그다음에 법인세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 표 얼마 안 돼요. 표 얼마 안 됩니다. 뭐 솔직히 부자들 종합부동산 유권자가 100만 명이 되겠어요, 200만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서영석타임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